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은 한국에서 투자 이민을 준비하셔서 그분이 저의 손님이 되셔서 쭉 해서 나가신 다음에 또 한국 세금까지 전부 다 네.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손님이 있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일단은 거주자 비거주자 좀 표현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거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나가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혹시 나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돈을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비거주자, 거주자. 그렇죠. 세금은 무조건. 이게 법이 좀 애매한데요. 외환관리법에서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하고 또 세법이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르고 한국이 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미국이 보는 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 부분은 금융소득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이라는 게 이자 배당소득인데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배당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세후의 금액을 받는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데 이게 이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시게 되면은 이게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게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 넘든 안 넘든 간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하나은행에서 되게 오래 있다가 나왔지만은 이 이자를 지급하고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이 지급하기 전에 비거주자로 신분을 전환을 해줘야만이 그 원천징수를 비거주자 제한세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영주권 받고 이렇게 해서 주권이 바뀌시게 되면 다음에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혹시 금융소득 있다든지 하시면은 비거주자로 꼭 전환을 하셔서 어떤 세부담의 어떤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주를 하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나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내가 당장 팔고 싶다 해서 막 팔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급하게 팔면 어쨌든 내가 싸게 팔아야 되는 점이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보시면은 출국할 때 고민 없이 그냥 나가죠. 그리고 나가셔서 부동산을 팔고 양도세 내는 것도 실제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그 부동산 판돈을 나가실 때 그냥 들고는 못 나가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을 이제 제가 후단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주식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거주지국 과세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거주자가 되면은 한국에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국외전출세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시점에 세법은 판 거라고 보고 이 출국할 때 세금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내비둬도 되는데 주식은 일정 규모의 대주주면은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실제로 어떤 손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조그만한 상가 하나를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는 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시고 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거주자소득, 비거주자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시키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 간단하게 볼게요. 보면은 부동산이 부동산이 참 한국에 있으면은 좋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참 많죠.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뭐 재산세, 종부세, 또 나중에 처분하면은 양도세, 상속받으면 상속세, 뭐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던 증여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국하실 때 이런 것들 다 정리하려고 하고 가시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차라리 전담 세무사를 정해놓고 통해서 이거주자로서 세무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전국에다가 다시 보고를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급하게 처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주식인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주주가 그 기준을 이제 잡고 있는데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지분율 1%, 코스닥 2%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쉽지 않죠. 근데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시면 대주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놓치기 쉬운 게 비상장 주식입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죠. 지분율 4%에 걸려요. 그러니까 금액은 우리 조그만 회사여서 뭐 1억짜리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지분율이 보통 보면 뭐 가족끼리 한다든지 하면 내가 40%, 30% 이렇게 있으니까 전부 다 대주주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가장 놓치시는 게 비상장 회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보고를 놓쳐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이제 원칙은 출국일 날까지 그 준비를 해서 밑에 신고 첨부제라고 하는 국외전 출자 국내 보유 현황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나 국내 주식이 뭐가 몇 퍼센트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고 종합소득 있으면 그거랑 같이 세금 신고를 1차적으로 하고 이 국외전 출세는 출국하고 나서 3개월 내에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납세 대리 관리인 같은 사람들을 지정을 해주면 그 정신없는데 세금 보고하고 나가기도 참 힘드는데 그 다음 년도 5월 달까지 좀 유예를 줍니다. 저희가 인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근데 안 팔았는데 이걸 왜 세금을 내냐? 난 지금 당장 못 내겠다. 난 지금 외국으로 돈 보낼 것도 지금 많은데 못 하겠다. 이러실 때는 납부 유예 신청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는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고 대신에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듯이 무슨 담보물을 제공을 하고 저희 같은 또 인질 납세 관리인을 이게 3개를 묶어서 납부 유예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야 될 세금의 그 이자처럼 현재는 1일 만분의 그 1.2였는데 지금 이게 2.9%로 만분의 1.9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출국한 날 현재 돈이 팔린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싸게 팔았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공제라고 해서 일부를 환급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현지국에서 다시 과세를 했다든지 하면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 계산해서 그만큼은 돌려드리는. 그리고 나가셨는데 나 그냥 다시 들어와야겠다 해서 5년 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냈던 세금은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국외전 출자 국내 주식 보유 현황인데 제가 해드렸던 제 손님 거 인적사항만 다 제가 지우고 했는데 요게 있고 이게 이제 양도세 신고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은 국외전 출자 신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에 체크를 하고 나가는 거죠. 실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려니까 얼마 속이 상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질을 이렇게 설정하는 납세관리인 지정 신청서입니다. 보면은 미국도 이런 세금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실은 미국에서 베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국적포기세, 일본도 당연히 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있는데 외국에서도 시민권자라든지 15년 중에 8년 이상 이런 분들한테는 있다.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미국을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은 한국 재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외국에 계시는 저희 손님들 이런 분들하고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미국이 굉장히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 마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현지국과 외국에 이중국이 걸려있는 분들의 해외 금융 계좌를 까기 시작해서 거기 과태료를 받아내면서 재원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한군인의 저기를 주려고. 그래서 2008년부터 그게 시작을 해서 F반이, 펫칸이 이런 제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실은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보고만 지금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 예전에 가셨던 분들은 그 전에 가셔서 보고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법자가 된 거죠. 반대로 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저희는 가서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만불이 초과했다. 만불이면 정말 소액이신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샅샅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F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국에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그걸 그냥 내비두고 왔다. 그러시면은 이 신고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 세금은 5월 달에 신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미국이 4월 15일 신고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외국 소득이 있으면 한 3개월 또 유예를 해드리니까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셔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이제 팔고 이제 모든 것을 미국에서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이 양도한 소득을 IRS에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 미국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해당국의 전 세계 소득이 같이 합산돼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신고를 안 해놓고 나중에 돈이 들어가면 아마 외환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 안 드는 보고들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가시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을 알아두시면 좋고 또 가셔서도 또 그런 전문가들을 두셔야 된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있을 때 해외 금융계좌 만불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해도 세금이 뭐 발생하고 그러진 않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라도 초과 금액에 상관없이. 맞습니다. 신고를 못 해가지고 과태료 문제가 과거에 많았었지. 나가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주성 판단인데요. 실은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현재 지금 국세청에서 쓰고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표입니다. 뭐 깨알같이 글씨가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도 예전에 아마 신문 인터넷상에서 많이 화제를 일으켰던 뭐 선박왕이니 뭐니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다 거주성이 클리어했었어요. 근데 그들 가족들이 한국에 걸쳐 있고 뭐 이런 관계에서 싸잡아서 거주자다, 한국 거주자다 이렇게 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거주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봐요.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좀 약하게 봅니다. 왜? 내가 없어도 혼자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저것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은 다 은퇴를 하시고 그냥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이 한국에 부동산 있고 외국에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미국에도 소득을 만드시는 게 좋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득이 어디서 발생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사례를 보면은 손님들이 국민연금 안 깨려고 내 회사를 주고 자기는 국민연금 나올 정도만 소득받는 걸로 해놨는데 나중에 조세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소득이 있었지 않냐 국내 소득 그걸로 해서 계속 붙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액수가 적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안 발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거주자도 되고 미국의 거주자도 되고 하면은 결국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내가 손들어서 먼저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거주자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관적인데 미국은 거주자 판정이 좀 객관적이긴 하지만 하단에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할 때는 결국 여기도 주관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통 뭐 유명 로펌 같은 데 가서 거주자 판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한 3페이지 리스트 질문지가 나왔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대학교 커뮤니티는 뭐 그렇게까지 해서 거주성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득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임대소득하고 금융소득 정도는 한국에 발생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다 나가서 살고 거기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주성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거주성 변경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 해외 이주법에 보시면은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같은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제 출국하신 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걸로 돼 있고요. 보통 이제 뭐 공부하러 갔다든지 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영주권을 취득한다든지 하시면은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어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잘 안 나옵니다. 자기 뭐 체류 자격 취득 같은 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통상적으로 이제 투자 이민 하셔서 이제 어드미션 받으면서 나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뀌시면 어떤 게 바뀌나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금은 비슷해요. 뭐냐면은 이게 자본주의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스트림들은 같습니다. 거주자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소득까지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비거주자 인구는 실은 뭐 외국에 있는 소득을 예를 들어서 제가 브라질에 있는 나라가 제 소득에 대해서 관여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그 해당 국가와 관련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셔도 거주자는 국외라는 재산들이 다 함께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고민스럽죠. 근데 우리가 한국 세금이라고 했지만 저기에다가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세금이 아니라 미국 세금이라고 해도 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거주자가 되시면 미국 소득 플러스 한국 소득까지 다 합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자꾸 뭔가 보고를 해드려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과세 근거의 자료는 되겠죠.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은근히 또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나의 자력으로 충분히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한국에 계시는 그 부모님들 보시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제로 이제 또 외국에 계시는 저희 손님들이 상속이 되면 나는 이제 영주권자니까 뭐 박탈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하실 필요는 없을 필요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세법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상속과 관련돼서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따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자녀가 미국에 있다. 그냥 아버지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전혀 고민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주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쭉 살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고 조그만한 뭐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그걸 놔뒀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그 한국에 있는 세금만 정산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하는 거고 뭐 미국에서는 다 해외까지 합산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비거주자로 재산을 남겨놓으시면은 한국에서 세금을 불편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내가 거주지국을 한국으로 할 건지 미국으로 할 건지를 정하시고 재산도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증여세는 또 우리나라가 받는 사람, 아까 상속세는 주는 사람으로 거주성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증여세는 또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미국은 모든 게 주는 사람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세법하고 독일 세법을 같이 섞어놓다 보니까 이 재미난 세법이 돼버렸어요. 근데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녀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 비거주자가 상속을 증여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해주는 증여재산 공제는 못 받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주셔도 이게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간단히 스쳐 지나갈 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냐면은 정말 자료 공유가 엄청나게 국가 간에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의 그 재외동포를 한국이 조금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들끼리 이제 서로를 우리가 과세권을 보호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공조가 되게 잘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못해 니네가 해라.
이렇게 뭐 자료 통보도 하고는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실은 예전처럼 막 맘대로 막 한다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분명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나가서 잘 그 다음 연도까지 보고만 하시면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페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카의 외국 버전이 MCA에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금융정보 공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페카 같은 경우 국세청에 보고하는데 5만 불 이상이고 또 재무부에 하는 그 F바 같은 경우에는 10,000 불이세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쭉 있는데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세보증금이 한번 한국에 있는 계좌 찍고 들어가면 하루 찍어도 이 보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손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냥 그러시면 친동생 쪽으로 해서 보내시고 나중에 어차피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받아서 주고 뭐 내 돈에 들어올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고 뭐 사용증 같은 거라든지 약정서 써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해서 풀어드렸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가고 한국에서 송금 보내는 것, 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케이스니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기 전에 어떻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이주자이신 분이 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 이주 예정자, 우리가 현재 컨디션에서도 준비를 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이주자인 상태에서 하시면 좋긴 한데 이게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위임장, 서류 발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류 떼주러 그것 때문에 한국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은 이주 예정자 신청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 이게 이제 꿈의 서류입니다. 이 밑에 소장님 도장 찍혀가지고 이 숫자 있는 거 제 손님 거 제가 숫자만 다 지웠는데요. 이 숫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은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는 거의 상속세 세무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분석을 엄청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벌어들였던 금융소득이라든지 투자소득이라든지 상속자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조사를 이제 손님이 받는 건 아니시고 여기 이제 오신 고객님들이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다 대행해서 일 처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세무서도 이 해외 이주를 약간 상속의 개념에 생각을 해요. 한국 거주자에서 이제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할 거 있으면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본 스트림이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출처 확인에 용이한 일부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물어들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전액을 받을 거냐 일부분을 받을 거냐 했는데 전액을 받으세요. 힘들더라도 한 번에 다 받아야지. 왜냐하면 어떤 숙제가 남아 있냐면 돈에는 꼬리표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소명했던 이 돈이 어떤 꼬리표를 달고 와서 이 돈이 됐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분만 받으시면은 세무서에서는 그때 받았지 않느냐, 못 해주겠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받을 때 다 받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이주자들은 뭐 국내에서 뭐 소득 금액 자료라든지 은행 가서 또 금융소득 자료 뭐 이런 제반의 서류들을 떼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죠. 위임장 써서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주 준비하실 때 시간이 있으실 때 준비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뭐 필요할 때 송금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한도도 꼭 올려놓으세요. 외국 나가셔서 저희 지금 손님 중에 한 분도 부동산을 하나를 팔았는데 세금을 내고 싶은데 은행에 한도가 걸려서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상계좌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한국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보내면 되는데 이게 한도가 잡아가지고 못 보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한도랑 이런 것들도 좀 공략을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면 이제 나가셔서 부동산을 만약에 팔려고 한다라고 해서 할 때는 우리가 2020년 7월 달부터는 시민권자 등 이런 분들은 이 예전에는
이 세무서장의 도장을 받고 그게 인감 경유자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한국의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발급받아서 이걸 다시 등기 관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그런 어떤 과정인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잔금을 치르면서 돈을 받고 이 돈을 이제 외국에다 송금하려면은 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아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해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그 돈이 외국에 송금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면 항상 상대방 계정.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소득이 생긴 거니까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할 때 해외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어찌됐든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해외 금융계좌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잖아요. 네. 꽂혀 있기 때문에 이 F바 신고도 시키면 안 된다는. 네. 그냥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반대쪽 네. 미국에서도 혹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실은 한국에서는 뭐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네. 미국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제재를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도리어 미국에서 네.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인데요. 이 신청서를 이렇게 써서 내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잖아요. 네. 서장님 이 낙인 하나 받으려고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예산도 하고 서류들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필요한 거 부동산 팔고 계속 잔금 받을 때까지 한국에 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위임장을 미국 대사관 가셔서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양도신고 같은 게 우리가 돈을 다 받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송금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통해서 인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최소한 잔금일 날 인감이 넘어가야 등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잔금일 전에 이 양도신고 확인서가 발급이 완료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잔금에서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세무대리인 저 같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양도신고 확인서를 준비를 하고 저희도 가서 세무서에 지금 잔금이 이러이러하니까 최대한 빨리 끌어달라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이 서류가 그 우리 법무사나 이렇게 공인중개사 통해 가지고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실은 뭐 잔금일날 뭐 등기소를 위배해가지고 안 넘어간다. 이건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팔 때는 내가 외국에서 팔 때는 한국에서 팔 때는야 뭐 계약서 쓰고 돈 들어오고 나서 2달 후에 양도세 내니까 지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외국에 나가셔서 한국 거를 팔 때는 최소한 잔금일보다 한 달 전부터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단의 요 자료는 등기를 받기 위한 자료 작업을 한 거고 이제 이 자료를 받아야 돼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세무서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부동산 팔았으니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끊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뭐냐면 양도세가 적정하게 잘 계산됐는지 세무서가 빨리 보기 검증을 해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또 맞는 세금이 있는지 또 뒤적뒤적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하고 나면 그 매각자금 확인서가 나오고요. 나오게 되시면 이제 이게 바로 신청서. 뭐 세무서장 낙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또 받는 거죠. 이 서장 도장 찍힌 요 매각 확인서를 받아야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은행에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양도한 날로부터 5년 내까지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다음에 나올 그 자금 출처 확인서보다 훨씬 용이한 게 돈이 한번 딱 뭉쳐져서 그 돈만 딱 보내는 거니까 엄청 심플하게 확인 작업이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이제 부동산 매각자금이 아니라 예금 자금 출처 확인서로 가게 되면은
거의 처음에 그 우리 이주비 네. 그 받는 것처럼 거의 또 세무조사가 또 시작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하루셨으면 가급적이면은 빨리 발급을 받아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발급 받으신 서류들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건 네. 재발행 안 되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처음에 나가실 때 송금했던 외국판 은행에다가 통해서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한국에 뭐 소득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걸 좀 가져오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으로 쌓여있던 자금들을 보내고 싶다 하면은 이 예금 등에 대한 자금 추적 확인서. 그래서 그 긴 작업 끝에 이 낙인이 찍혀 있는 요거를 받아오는 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끊어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보통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도 항상 그 우리가 이걸 떠나서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하면 자금 출처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제 근로소득이 얼마고요, 뭐가 얼마고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할 때는 그걸 안 봐요. 실제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봐요. 근데 우리가 막상 연봉이 뭐 2억입니다. 그리고 세후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세금 냈습니다. 그럼 1억 5천이 내 자금 출처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뭐 건강보험, 뭐 신용카드 대금 빠져나가 뭐 해서 실제로 남는 소득 2천만 원. 그것만 인정만. 통장에서 실제로 오가는 숫자들. 물론 그 전에 부동산 자금 출처는 먼저 전산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손님들이 고지서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겠다라고 할 때는 기본이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훨씬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있다면은 같이 고민하시고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예금 등 자금 출처도 이게 자금 출처 확인서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풀고요. 이 돈들은 별도 통장을 미리 이렇게 관리를 해서 꼬리표가 잘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만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이슈죠. 한국의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해준다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한국 거주자에 있는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나한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준다. 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례겠죠. 이럴 때는 이제 한국에서 증여세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원래 우리가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에서 세금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세금을 대신 내주셔도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물론 공제 5천만 원, 뭐 부부간에 6억 이걸 못 받긴 하지만은 자녀한테 5천만 원 안 받더라도 세금을 내놔 받으니까 훨씬 매력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 가서 반드시 증여받았다라는 것을 신고하시라는 방금 소득세 신고할 때 그 양식이 있으니까. 두 번째 볼게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우리 분한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재산이 부모님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은행 외국하는 은행 통해 가지고 나간 보고 이거를 나중에 지원하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세 뭐 이런 거 할 때 결국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이 우리 자녀가 갈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놨다가 줘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법은 그냥 넓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증여자의 과세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증여세 냈다면 그거를 외국납세액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모님이 그냥 아직 나가기 전인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줬다라고 했을 때 사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게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별도로 또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나가 있는데 직접 송금을 해주겠다. 한국에 어카운트가 없어요. 싹 정리하고 나가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서운 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가야 됩니다. 네. 일반 시중은행도 아니고 한국은행을 가야 되는데 네. 저도 숱하게 국세청 들어가면서 뭐 조사받고 이렇게 네. 해봤는데 세상에 한국은행만큼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게 어려운 곳은 처음 봤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한다라는 정도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의 자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송금을 하는데 그냥 먼저 돈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행 그 업무를 위규하신 거예요. 과태료까지 물어야 돼요. 네. 난리가 납니다. 네. 엄청 보지 마셔야 돼요. 실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신청서고 이 신고일 도장을 하나를 받으려고 네. 저희가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보시면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밑에 하단을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 신고의 기타자본거래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직접 송금을 해준다. 이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에요. 네. 사전 신고 대상. 먼저 신고를 이렇게 득하고 저 앞단에 있는 이 신고 필증을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들고 은행 가셔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하고 뭐 이런 건 그 나중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한국에 어카운트가 있는데 한국에 어카운트를 주고 나서 나중에 예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네, 후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받으신 분이 시민권자시라고 한다면은 똑같아요. 한국은행 사전 신고를 하고 국내 예금도 증여를 해야 돼요. 근데 영주권자 정도. 네. 이거는 이제 외환관리법상에 봤을 때는 그 국민인 비거주자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또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 국내에서 돈을 증여를 한 다음에 증여받은 돈 신고하고 나서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가 아까 앞단에 나왔던 그걸로 해서 끊어서 들고 들어가면은 이제 은행 가서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국내 증권이라 하면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주식, 채권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증권하고 부동산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보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도 이거를 잘 체크를 안 해요. 그러고 나중에 갑자기 또 어느 날 갑자기 일괄 검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때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거래금액이 4% 공제하죠. 예. 10억이면 4천만 원. 예.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한국이 보면은 상속,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죠. 상속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번 보면은 예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실제로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한 분은 미국 동부에 계시고 한 분은 미국 서부에 계시고 한 분은 한국 계시는데 이 카톡 이게 컨퍼런스 콜로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같이 조금 시간 정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일 처리도 해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이 고생을 하시겠죠. 서류 준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나는 아예 안 받겠다 하시면은 3개월까지 가정보험에다가 상속포기라든지 한정승인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가족들하고 잘 협의해서 되시면 재산을 나누시고 세금 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날라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조사할 건지 지방국세청에서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세무서 단에서 조사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상속조사를 받고 이제 조기결정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 돈이 상속받아서 이게 조기결정까지 다 끝나야지 그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손님 상속세 최종 결과통지서인데 이렇게 결과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금 출처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걸 갖고 외환은행 가서 송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